네. 장애 자녀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을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장애 아이의 이런 평생 교육에 해당하는 것, 평생 뭐 교육일 수도 있고 평생 계획일 수도 있는데 저는 평생 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결혼이라든지 여가, 뭐 교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이해인데 무슨 평생 계획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장애라고 하는 게 또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리 한번 고민해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 발달이라고 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달에 대한 측면에서 두뇌 발달이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평생 계획의 필요성,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평생 계획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달을 한번 볼까요? 발달은 이거는 이제 이 일반적으로 그런 장애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쪼끔만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뇌발달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전뇌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0 세에서 3 세는 전뇌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정말로 빨리 발달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빨리 발달하니까 빨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죠. 장애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는 어느 누구나 굉장히 엄마 뱃속에 나와 가지고 굉장히 빨리빨리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전뇌가 발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뇌가 발달하는 이 시기에는 뭘 많이 써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 오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막 뭐 소리가 난다면 들어보기도 하고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래서 냄새 맡고 먹어 보고 있잖아요. 만져보고 눈으로 관찰해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이렇게 '오감을 많이 쓰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0 세에서 3 세까지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두엽이라는 거는 어디냐? 그럼 이제 뇌가 인제 발달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순서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여기죠. 이게 인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두엽은 만 3 세에서 5세 시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유치원 가는 시기죠.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이 시기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인제 만이니까 인제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전두엽은 뭐랑 상관이 있냐? 전두엽은 어떤 그 판단, 그리고 인제 뭐 선과 악, 이거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뭐 윤리 이런 도덕, 그다음에 뭐 인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랑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가치,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관이 있는 부분이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시기에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뭘 가르칠 때 굉장히 효과가 높냐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인제 우리가 3살 벌은 여든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질서를 지킨다거나 뭔가 좋은 습관을 기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옳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것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제가 보면
어린이들 동화책이 이제 그런 거가 많잖아요. 뭐 약간 권선징악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쪼끔 뭔가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거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는 이런 시기가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런 그 발달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 무슨 이제 만약 한국 아이 같으면 뭐 영어를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빨리 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좋은 가치 판단을 하게끔 가르쳐 주고 또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고 이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제 뒤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인제 뒤로 넘어가면 여기가 인제 이 부분이 두정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정엽하고 두정엽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축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축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귀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축두엽은 언어랑 상관이 있습니다. 언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이러잖아요. 많이 듣는 걸 많이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엄마는 좀 어렸을 때는 "많이 수다쟁이가 되라."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가 말이 쪼끔 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엄마라는 말을 아이가 하기까지 그러니까 정상 발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얘기합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에는 3,000번 정도의 말을 들어야지만이 동일한 말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디업은 아까 인제 언어라고 얘기했고 이 두정엽은 뭐냐. 두정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공간 감각 그다음에 수 감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디업하고 두정엽 이 시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뭐 뭔가 언어를 발달을 해도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나라 모국어를 다 했던 아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외국어에 대한 공부를 해도 굉장히 좋을 나이라는 거죠. 그전보다는 이 시기가 이게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수도요. 수에 관련된 공간 감각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인제 두정엽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정엽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초등학교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배우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 가지고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기 충분할 정도로 수에 관련된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기에는 활성화되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후두엽입니다. 그래서 후두엽을 만약에 다치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여기를 맞았는데 아니면 여기를 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바로 후두엽은 어떤 경우냐면 시각 중추가 인제 여기에 인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두엽은 인제 시각적인 것들을 발달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막 멋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후두엽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뭐 미술관 뭐 이렇게 박물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가 시각적으로 뭔가 변별하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뭔가를 많은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이거는 제가 정상 발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활 연령에 따라서 이게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계획이라는 게 또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인제 이거를 예전에 이렇게 관심 있게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책을 보면서였는데요. 그 책에 어떤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이 아이가 장애 아이가 지금 25살 정도가 됐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무슨 원인 모르게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3일 정도를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인제 병원에 실려가서 3일 정도 만에 깨어났는데 3일 동안 엄마도 엄마지만 집에 있는 장애아이가 아주 패닉에 빠진 거예요. 왜 패닉에 빠졌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또 어떤 시간에는 뭐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일관적인 게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마가 다 이렇게 엄마 혼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고 누가 주변에 알지도 못했고 이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굉장히 힘들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었던 이런 거를 글로 써서 인제 책으로 펴낸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어 보고 '아 평생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평생 계획의 중요성은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랍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뭐 2 살이다 아니면 10 살이다 17 살이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평생 계획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가장 피를 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 형제 자매라는 거죠, 비장의 형제 자매. 저희 친구 같은 경우도 쌍둥이를 키우는 친구였는데 하나이는 장애가 있고 하나에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가 없는 아이는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도 계속 이렇게 주입을 막 하더라고요. "네가 잘해야지. 네 동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인제 이런 얘기를 넌지시 친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놓으면 바로 그 비장의 형제자매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계획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이 평생 계획을 잘해 놓음으로써 이 아이도 굉장히 좋겠지만 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미래. 나도 뭐 요즘에 미래학자들은 얘기하건대 지금 뭐 40 대는 뭐라 그래요? 진짜 재수 없으면 150 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50 대는 뭐 120 살, 뭐 지금 60 대는 100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얼마나 연장이 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에 비해서는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 사 어 맞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서 '나의 미래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의 미래 삶, 나의 미래 삶, 그런 미래 삶의 질 이런 거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평생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생 계획을 위해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다른 장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인제 만약에 지체 장애다 그러면 지체 장애 본인도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부모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 봤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화성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전체 장애 아이의 부모 만 18세 이전에 아이를 둔 이런 그 장애 아이의 부모 한 천 몇백 가정이었는데요. 1000 가정 정도를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설문조사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편지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어떤 편지였냐면 이제 설문조사 사실은 귀찮잖아요. 설문조사 하게 되면 뭐 대충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그 설문조사에 이게 인제 이런 거였어요. 뭐 "이 아이가 누구랑 살았으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모으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막 던졌는데 이 엄마가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면서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이 설문지를 하기 전까지는 나는 우리 아이의 오늘, 우리 아이의 내일만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것 같은데, 이 설문지를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아, 우리 아이가 잘하고 내가 우리 잘하는 것에 대한 이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거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이 설문지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일깨워 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보면서 '아, 진짜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설문지에 응한 이 엄마의 편지를 보면서 저는 한번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랑 살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인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까 그 엄마처럼, 그쵸, 이 아이가 졸업을 하고 스물 세 20 대가 되고 30 대가 되면 나는 60 대가 되고 어쩌면 70 대가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늙어지고 어 그렇잖아요. 나도 이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내가 계속 끼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들도 막 했었어요. 부모님들 소문이 뭐 "우리 자식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인제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다 끼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죠. 사회가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인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디에 살아야 될까? 뭐 그룹홈이나 이런 데서 살아야 될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누구랑 살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재정적으로는 '얘가 필요한 돈을 내가 모으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뭐 둘째 아이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비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학원비를 내가 차곡차곡, 학원비를 안 가니까, 얘는 학원비를 안 드니까 학원비 정도는 내가 모아 가지고 얘 후반부의 삶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뭘 좋아하는가? 어떤 직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이 직업을 또 어디에서 누구랑,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직업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호 작업장이라고 해 갖고 장애인들이 모여 있으면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경쟁 고용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업체에서 장애인이 어떤 잡코치의 어떤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대체 어떤 일들을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직업 훈련을 뭐 아니면 직업에 관련된 어떤 평생 교육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아이는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되게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림 그리기를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겠고요, 그거에 관련된 거를. 근데 뭐 '대학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뭔가 지금은 이런 정도밖에 못 그리지만 뭔가 쪼끔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평생 교육 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인제 우리가 점점 시간이 뭐 이렇게 주 뭐 5 일제 근무다, 이제 점점 주 4 일제 근무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 주일 중에 4 일은 일하고 3 일은 또 놀게 되는 거잖아요. 인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 그 남아 있는 이런 여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안 그러면 뭐 TV나 본다거나 계속 컴퓨터 게임이나 한다거나 이래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인제 한번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모 사후에는 '얘를 누가 돌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뭐 있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가 후원이 되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의 또 이런 것들을 인제 이 '우리 아이한테 난 전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법적 후견인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견인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이런 사후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기별로는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될 일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IEP 뭐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제 비장애에 해당하는 거, 이 유전적인 부분, 제가 인제 그 평생 계획과 연결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려를 했고요. 이제 성공적 전환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기에는 여가 생활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여가 생활, 그리고 향후에 직업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 생활, 어디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내가 이렇게 그룹홈이라고 한다면 그룹홈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조금 익숙하게 되고 그걸 알아가고 이런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성인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또 인제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직업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평생 계획에서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인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장애인인 상태에서 내가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누구랑 살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그다음에 직업 훈련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디서 살 것인지, 혼자 살 것인지, 혹시 얘가 원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또 결혼은 누구랑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인제 결혼을 안 한다고 한다면 뭐 친구랑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은 보호 거주 상황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데서 살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의료보호에 관련된 서비스, 그거랑 관련된 어떤 필요한 이런 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해 봐야 되고요. 인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인제 후견인 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아이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법적인 어떤 보호를 취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 제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유언도 남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제 만약에 유언이 안 남겨진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생각들도 법적인 부분하고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점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애 수당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게 많죠. 그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수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장애인 수당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좀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연금 이런 수당 이런 거를 받아서 그걸로 그냥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점들이 쪼끔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반면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마사지 스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안마 교육을 이렇게 6 개월인가 12 개월 정도를 받는 전문 학교가 있었는데, 그 전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마사지 테라피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인제 그 보행이 필요했어요. 그 보행 훈련이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직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간까지 이 이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인제 아직은 그 위치가 낯설어서 그랬는데 인제 그 이 낯선 곳에서 보행 훈련을 저를 통해서 보행 훈련을 받는데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컨트랙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기관, 그러니까 그 여기 지역 센터를 통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으로 이주한 장애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나는 이 교육을 받았고 인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인제 국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제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돼서 나는 충분히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너를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정도로 나는 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인제 나랑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는 일을 하고 어 네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제 우리 그 기관이죠. 기관에서의 그런 기금은 그거를 못 내는 사람들이 써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좀 미리 준비할 거,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가 직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상태에서 내 자녀가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가, 벌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더 필요하다면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한 이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정부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또 재정적인 원조를 또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제 그러려면 또 내 사후에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누구를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 감독자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들도 평생 계획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해 봐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아이가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예,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서 이 평생 계획이 이렇게 평생 계획이 잘 되도록 할까를 저는 인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천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제 이거는 하루 15분 책 읽어 주기의 힘입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인제 미국에서 발행한 책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육아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미국에도 있는 책이고요.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한 번쯤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 사례도 나오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들 사례도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해줄 수 없지만 언어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개념 발달, 이런 것들이 책과 함께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을 읽어 줌으로써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나는 현재만 바라보지 않는다. 미래를 바라본다.' 이제 그러니까 인제 인제 그러면서 독립을 생각을 해 아이의 독립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면 좋냐면 일상생활을 교육과 통합하는 부모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뭔가 콩나물을 다듬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콩나물을 다듬을 때 엄마는 콩나물을 다듬고 아이한테는 뭐가 "수학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콩나물을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안에는요 어쩌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세 기능이 있잖아요. 손에 인제 그런 소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류하기에 대한 개념, 수학적인 개념들, 이런 게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를 끌어들여라. 많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시간도 더 많이 들고 저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아 나도 좀 해 봐야지.' 했는데 어쩔 땐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나 혼자 하기가 급급한데요.
가능하면 일상생활 뭐 뭔가를 개켜서 아빠 이렇게 클로zet에다가 그 아빠 거 올려 아빠 거 넣어 놓고 내 거에다가는 뭐 내 양말을 집어넣고 뭐 양말통에다 양말을 속옷통에다가 속옷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하기의 개념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지도할 수 있는 게 일상생활하고 많이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건데 직업에 대한 준비를 크게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해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관찰해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직업에 대한 준비라는 말을 써 놨고요. 그다음에 인제 의사소통에 대한 기회를 많이 갖게 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리얼을 주면서 숟가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시리얼하고 숟가락을 늘 줬던 친구는 그냥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다 필요한 걸 다 줬으니까. 근데 시리얼 주면서 숟가락을 안 주면 엄마를 한번 쳐다보겠죠. 그죠.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어쩌면 숟가락이 있으면 숟가락도 한번 쳐다보겠죠. 저쪽에 숟가락이 떨어져 있다면. 아니면은 숟가락을 달라는 식으로 뭔가 엄마한테 이렇게 뭐 대답을 뭐 숟가락과 비슷한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엄마가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약간 이렇게 그 빈틈을 줘서 아이가 뭔가를 얘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가 부모로서 오히려 더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는 기회를 갖게 해 주기. 이 말은 뭐냐면 저 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떤 엄마가 가장 좋냐면 공주병 걸린 엄마가 가장 좋대요. 그 말은 뭐냐면 공주병 걸렸으니까 "아 나는 못해. 아 나 그거 힘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발달장애 엄마 수기 공모전에서 1 등을 한 엄마를 제가 만났는데 그 엄마가 그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인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씩씩하게 아이 걸 다 해 줬대요. 그랬는데 언젠가는 정말 독감이 심하게 걸려 갖고 아파 갖고 몸져 누웠더니 아이가 엄마를 도와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딱 느꼈대요. '아 저거다. 내가 이제부터는 공주병 가진 엄마가 돼야지.' 이래 가지고 "엄마 그거 힘들어. 못해." 이러니까 아이가 쪼금씩 해 주다가 보니까 아이가 잘하는 부분도 많아졌고 잘하는 부분이 쪼끔 생기니까 어때요? 엄마는 막 칭찬해 줬겠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갔을까요? 아이의 자기 효능감, 자긍심 이런 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줘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이 아이가 뭘 못한다.' 보다는 '이 아이는 그래도 이건 잘한다. 이건 좋아한다. 우리 가족은 또 이런 점이 또 강점이다.'라고 하는 강점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능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뭐 돈을 계산하는 거 돈 계산 안 해도 돼요. 카드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 뭘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해요. 뭘 잘 못해 그럼 번역기 갖다 대면 또 얘가 또 번역도 해 줘요. 이런 식으로 기능은 굉장히 많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애인을 포용하는 이런 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애들이 어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냐. 사실은 그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유지가 안 되냐면 그러니까 한 2 달, 3달 정도 일하다가요.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 못해."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온대요. 이 열심히 교육시켜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하면은 진짜 좋은 직장 거기는 인제 LG 공장 하청이라서 LG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도 페이도 괜찮고 인제 이런 거였는데 불구하고 그 발달장애 친구들이 1-2달 일하다가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어떤 친구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냐?"라고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맛을 아는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맛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돈을 벌면 본인이 쓴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관여하지 않고 본인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저희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 뭐 수계산 이런 거 보다는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한번 써 보고 또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뭐 나이키 한정판 신발을 살 수 그냥 사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도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하기 싫지만 어쩔 때는 진짜 뭐 재밌기도 하고 막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다니는 이유가 어쩌면 월급날 때문에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예를 들면 엄마가 그냥 다 가져가고 엄마가 그냥 계산하고 엄마가 계획하고 이런 거보다는 아이가 계획해서 쓰게 해 주고 규모 있게 자기가 해서 뭐 엄마 용돈도 주게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여행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기회들을 그런 태도를 갖게끔 해 주는 거 이런 거가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을 위한 좋은 이런 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제 인간 행동의 목표라는 것은 자립이라는 겁니다. 아들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립과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통합이는 거죠. 자립과 통합. 그리고 그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일단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친구를 만드는 거, 많이 만드는 거. 친구를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친구라고 의식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긴 강의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